저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벌써 3년도 지난 일이네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 생활도 꽤 익숙해지고 많은 면에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조용히 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정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일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조용히 지내는 생활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학창시절만큼이나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을 한번 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희 큰이모가 얼마나 선을 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던지 그 등살에 못 이긴 저희 엄마까지 한번 나가서 얼굴 보고 차라도 마시고 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큰이모는 여자 나이가 꽉 찼는데 맨날 그렇게 혼자 놀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해야 한다며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 없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던지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큰이모가 옆에서 호들갑을 치고 닥달을 하니 귀가 팔랑팔랑 하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얼마 후에 등을 떠밀려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선자리도 제가 원해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내키지 않는 티를 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예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굉장히 매너 있게 저를 대하며 식사 자리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1시간 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이 사람은 자기 형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아도 작고 내실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허세 없이 진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마음 없이 나온 자리라서 제게 하는 질문에도 틱틱대며 단답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그런 저한테도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뒤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솔직히 끌린 게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로 몇 번의 만남과 식사 자리가 더 있었고 이 사람이 저한테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심 마음이 있던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내 덕이야. 그렇게 좋은 남자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나중에 너희들 결혼하면 나한테 옷 한 벌 해줘야 하는 거 알지? 큰이모는 이 모든 것이 본인 덕이라며 엄청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도 제가 진지하게 연애하는 것이 싫지는 않으셨는지 저 대신 큰이모에게 진짜로 옷을 선물하셨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뒤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초반 3년 정도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어쩌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형이 연락이 안 되네. 형한테 이번 달 직원들 급여 줄 돈이랑 거래처 결제 대금까지 다 있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고 연락을 안 받아. 뭐? 그럼 어떡해? 당신 회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도 그 당시에 새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라서 남편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하고도 연락이 끊겼다 하고 남편이 밤에 잠도 못 잔 채 주변에 수소문을 하고 찾아다녔지만 전혀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찾지 못했어요. 피해 금액은 처음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단순히 결제 대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과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께 회사 이름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로 산 지 1년도 안 된 집을 다시 팔고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회사 부도를 막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의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우리 남편과 아주버님은 원래 이복 형제였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예전에 아주버님을 낳았던 분과 사별을 하고 그 뒤로 얼마 후에 지금 시어머니와 재혼을 해서 저희 남편을 갖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이 말도 못했어요. 저희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경찰에서 아직도 못 찾았대?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몇 달이 지났는데 사람 흔적도 못 찾은 게 말이 돼? 당신은 공동대표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회사는 망했어도 직원들은 퇴직금 달라고 아우성이잖아. 이제 차도 팔았고 더 남은 재산도 없어. 나도 답답해. 형이 갈 만한 곳은 경찰한테 다 알려줬고 은행 거래 내역도 전혀 없대. 형이라 믿고 모든 걸 맡긴 건데 이렇게 한탕에 먹고 사라질 줄은 몰랐지.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어요. 저 역시도 이제는 아무런 도리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결국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알았지만 겨우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욕까지 하면서 싸우다가 남편이 물건까지 집어던지고는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 회사마저 이 모양이 되자 수입이 하나도 없이 재산도 모두 날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버티는 중이라 더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나 된 상태였는데 워낙 정신없는 와중이라 아이가 생긴 것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기다리던 아이가 생긴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대놓고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뭔가 못마땅한 눈치더라고요. 제가 아이 생겼다고 말을 했는데도 뚱한 표정으로 별다른 반응이 없길래 저는 남편에게 최소한 좋아하는 티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뭐? 좋아하는 티를 내달라고? 이 상황에서 애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좋아하냐? 너도 좀 정신 차려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래도 우리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렇게 막막하면 집에서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 회사 그렇게 날아가고 지금까지 당신은 뭐 했어? 방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술만 먹고 세월만 보내는 중이잖아. 이런 모습 보는 거 나도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남편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댔습니다. 저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경력이 끊겼고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통장의 마이너스는 점점 늘어났고 저와 남편은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사이가 되었죠. 남편과 둘이 싸우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매일 집에 찾아와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이라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너는 서방이 힘든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드는구나. 너네가 그렇게 된 건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능력이 있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겠지? 시어머니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자랑하면서 본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웃겼어요. 예전에 뭘 했던 지금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불화가 길어지니 집까지 찾아와서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불만이라 듣고만 있지 않았고 어머님한테 임신한 제가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더 펄펄 뛰셨어요. 또 제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나면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버릇없이 목소리 높인다며 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싸움이 양가 부모님의 싸움이 되었고 결국에는 두 집안이 만나서 결판을 짓자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오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자네를 믿고 딸을 맡겼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업이야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수레쩔어 지낼 생각인가? 홀몸도 아닌 우리 딸한테 나가서 생활비 벌어오라고 하질 않나? 자네는 나중에 자식 태어나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화를 못 참고 끼어들어 친정엄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일부러 그랬겠어? 얘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지 짐작이나 해봤냐고? 며느리가 이렇게 속만 벅벅 긁어대는 성미가 누굴 닮았나 했네. 저희 부부의 일이 부모님의 싸움이 되었고 집안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리는 와중에도 남편은 그런 일에 신경 쓰기 싫다는 듯 방문을 쾅소리 나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저한테 이런 집구석에 더 있지 말라고 당장 친정으로 가자며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남편이 죄송해하며 사과라도 하는 모양새였으면 모르겠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죠. 저는 답답한 나머지 닫힌 방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애처럼 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우리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자고 남편에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니 제 인생이 꼭 실패한 패배자가 된 기분이라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보내는 서류를 받자마자 전화를 하더니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내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만나면 뭐 어쩌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각자 잘 살자.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연락을 제가 계속 거절했더니 남편은 저희 친정에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친정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잘 되던 사업이 배다른 형 때문에 갑자기 망해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정 떨어지는 태도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냈지만 며칠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마음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대로 용서해줄 수는 없다고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예정인지 각서를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도 형식적으로나마 화해를 하고 일단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아직도 마음속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남아있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일단 겉으로라도 잘 지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남편도 얼마 후 바로 일자리를 구해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남편과 제 사이는 서먹했지만 그래도 겉으로나마 행복한 척 지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을 60일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다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라도 가자는 말을 하더군요. 한밤중에 드라이브라니 조금 의아했지만 막상 나와서 밤바람을 맞으며 달리고 있으니 답답한 속이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 근처 산중턱에 있는 경양식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왠지 예전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 좋더라고요.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무거워서 금방 피곤해졌고 저는 남편에게 집에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탔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조수석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차가 자기 혼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가 산중턱에 있는 카페고 도로에서 약간 올라온 절벽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차가 앞으로 굴러가는데 그 앞은 10m가 넘는 계곡으로 떨어지는 절벽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남편도 뒤에 있다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이대로 떨어지면 무조건 죽겠다는 생각에 조수석에서 운전대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돌렸어요. 그렇게 절벽으로 향하던 차를 옆으로 방향을 돌렸고 카페 진입로 언덕길을 한참 굴러 내려가고 도로를 횡단한 뒤에 커다란 바위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서야 겨우 차가 멈췄습니다. 만약 그때 길에 차가 다니고 있었다면 또 다른 2차, 3차 충돌로 더 큰 사고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바위에 충돌하기 전에 뱃속 아이가 생각나서 몸을 웅크리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쾅하는 충격과 함께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119가 도착해서 저를 차에서 꺼내고 있을 때 다시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언뜻 보니 차는 앞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고 에어백이 전부 터졌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팔이 부러진 곳 말고는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문제는 뱃속의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병원에 누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저 혼자 있을 때 보험회사 사고 조사원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단 제 명함부터 받으시고요. 그날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요? 보험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가입되어 있을 텐데. 차도 남편 차고요. 그게 아니라 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하다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아내분 생명보험을 들어두신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생명보험은 저희 결혼하고 같이 들었는데 남편이 들자고 해서 같이 들었거든요. 차량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도 없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사고 충격으로 고장났다고 했어요. 뭔가 취조당하는 느낌이 들어 불안했고 좋지 않은 예감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그날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아니요, 남편이 화장실 다녀온다고 해서 내렸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차가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남편분께서 중립 상태로 차를 두고 내리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사람이 명함을 주고 돌아가고 난 뒤에 저는 머릿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인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의문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항상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퇴원하고 집으로 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진해서 정성스레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는 약만 먹으면 얼마 못 가 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졸음이 오는 약이라 해도 이렇게 정신없이 몇 시간을 쓰러지진 않을 텐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시모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고 입에서 뱉은 후에 그로부터 몇 분 뒤에 자는 척을 하고 누워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과 어머님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나중에 부검이라도 해보면 어떡해? 그건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어차피 자식 잃고 우울증 걸려서 약 먹었다고 하면 되니까 의심도 안 할 거야.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머리털이 쭉 펴서는 기분이었고 조용히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어요. 잠시 후에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더니 거실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체 경찰이 무슨 일이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때 저는 방에서 뛰쳐나와 현관까지 내달렸고 경찰 두 분에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약을 먹이고 독살하려 한다고 살려달라 말했습니다. 경찰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저랑 같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더니 남편 컴퓨터 방 책상 서랍에서 엄청난 양의 약들이 발견되었어요. 남편은 그게 자기가 먹는 약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어머님과 남편 이름으로 고용량의 수면제를 계속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먹으라고 챙겨준 약에 그 수면제를 몇 알씩 섞어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카페 주차장 CCTV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남편이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손을 쓰지 않고
차 뒤에서 몸통으로 밀고 있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이었어요. 진짜 소름 돋았던 사실은 실종 상태가 되어버린 아주버님 역시 어머님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언젠가 사망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보험금도 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죠. 돈에 눈이 멀어 가족들을 해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할 무렵부터 하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일부러 부도내고 배다른 형과 저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판사에게 반성문까지 쓰면서 선처를 요구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몰라뵌다는 소리만 들었지 진짜 그런 인간들을 겪어보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당시에는 삶의 회의감이 들고 사람이 싫어져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와 지금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전부 지나간 일이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고 이렇게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은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워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그런 악몽을 꾸고는 해요. 아마도 제가 당황해서 그냥 멍하니 있었다면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다시 얻은 두 번째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